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낮은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되돌아보겠다면서도 국면 전환용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윤 대통령 취임 100일과 한미 연합 연습을 맞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조만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무력 도발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회의와 함께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에 들어서는 국민의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 교수를 발표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주말과 휴일에도 신속히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이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20%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병 사례는 90여 개국에서 3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핵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나토가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긴급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비구름대가 물러나면서 오늘 전국에 구름만 다소 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인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정 시간을 넘겨 53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20분을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먼저 조은지 기자입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며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제목답게 그간의 국정 성과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예고한 15분을 넘겨 무려 20분의 모두 발언.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폐기부터 규제 혁신, 반도체 육성 등 경제 부분에 힘을 줬고 한미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폴란드 방산 수출도 언급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두 발언엔 국민이 무려 20차례 등장했고 경제와 산업, 기술과 원전 등이 차례로 언급됐습니다. 지난 100일 국민의 응원도 질책도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어 취재진의 질문 순서, 브리핑룸 120석을 꽉 채운 기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고 윤 대통령은 각본 없는 질문 12개를 받았습니다. 낮은 지지율과 인사 쇄신, 여당 내홍 등 민감한 현안에 진땀 흘리던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질문에 유일하게 한박 웃음 지었습니다. 언론, 즉 국민과 소통하려고 용산에 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예정 시간을 13분 넘긴 53분 동안 서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행사장을 나가면선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정적이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검찰 독식 논란 등 민감한 질문이 없어 다소 밋밋했고, 나아가 강인선 대변인이 입맛에 맞는 질문자를 선별했다는 점에서 출입기자단 내부 불만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편 취임 100일에 20%대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격했던 발언에 대해선 민생에 매진하다 보니 챙겨볼 기회가 없었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질의응답. 첫 질문은 20%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직과 정책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연일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 발언은 챙길 기회가 없었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에 관련한 문제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논란이나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문자 유출 사건, 또 최근 수해 속 퇴근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은 추가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관계에 대한 구상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 내부에서 급격한 체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그 지역에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자 한미연합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훈련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담긴 거로 보이는데, 조만간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18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쪽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10여 차례가량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개량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지난 6월 이후 2달여 만에 시험 발사에 나선 건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는 이미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을지 자유의 방패 본연습을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이전 수준과 규모로 실기동 훈련도 병행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데 북한은 선전 매체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상황 역시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전승절 김정은 그 이후에 김여정이 같이 북한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한다라고 공식 발표했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탄도미사일이나 신형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미국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위훈련이고 북한도 군사훈련은 할 것이라며 신뢰 구축이 돼 있더라도 군대를 유지하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이르면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표와 비대위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한동안 여당 내 혼란과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하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판단에 따른 그런 어떤 고민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대신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비대위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정당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호소한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보이는 건 국민의힘 비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전문가들이 법률 검토를 마친 데다 설사 부족하다고 지적될 수 있는 부분도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통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인용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인용 이유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양측 모두 승리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당장 이 전 대표의 뜻대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제 막 출범한 비대위는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비대위 출범 전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다시 한지붕 두 대표가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 인사들에게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급속히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사안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마저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도 더 싸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 대표가 물러설 가능성은 작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당내 세력 확장에 주력하면서 당 밖에선 장기 여론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뒤에서 밀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심이 바라는 대로 당이 흘러가지 않는 것, 이것은 당원 가입으로 해소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당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서둘러 내용을 수습하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에 주력하려는 주호 영호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판부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는 주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원내외 비대위원 6명이 참여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내홍 수습과 차기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당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지키기 논란을 빚었던 기소당직자의 직무정지 당원 조항 개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징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두기로 했는데 친이재명계는 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원 8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비대위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검찰의 기소 대신 1심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로 직무정지 조건을 바꾸는 개정안을 올렸지만 이를 다시 뒤집은 겁니다. 당원 80조를 두고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당내 갈등이 있는 데다 도덕성 기준 후퇴라는 여론 역풍까지 고려해 비대위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더 정무적으로 판단해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비대위가 친이재명계의 요구도 일부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전준희 안을 좀 지지한 편인데 비대위원들이 워낙 반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서 절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양쪽이 걱정하는 바를 다 반영한 결정이어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봐요. 하지만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당원 80조 정신과 동지들의 의견을 포용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적과 싸우라고 동용하는 게 동지애냐고 반발했습니다. 안규백 전준희 위원장도 당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남겨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와 함께 쟁점이 됐던 소득 주도 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당무위원회,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거쳐 강령과 당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 80조 논란에 절충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기존 전준희 개정안을 뒤집은 데다 친명계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여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총장 후보로 선정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독 어수선합니다. 수장이 100일 넘게 사실상 공석인 가운데 공정위는 친기업 기조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일찌감치 사의를 밝혔지만 후임자가 없어 계속 출근하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지명한 공정위원장 후보는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저 말고도 좋은 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정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넉 달째 공석인 건데
이러다 보니 굵직한 정책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게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폐지도 추진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였고 유 위원장이 제거하는 주요 현안들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도 공석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조성욱 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만큼 초유의 공정위원장 공백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갈수록 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향 설정하고 법 집행을 주도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공정위 역사상 처음으로 부위원장이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친기업 노선이 도드라졌습니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업이 맞설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재벌개혁 관련 부서가 위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저질환자 등이 주말과 휴일에도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중증 병상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126일 만에 최다 확진인데 연휴가 끝나며 검사 건수가 몰린 탓도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와 달리 위중증 환자 수는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연휴 기간 상태가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가 연휴가 끝난 뒤에 보고되면서 변동폭이 컸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병상 가동률은 51%,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하여 우리가 가진 전체 의료 자원과 의료 대응 역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증 기저질환자나 고위험 산모 등이 주말과 휴일에 신속히 병상 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 중증 병상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코로나19 전담 병상이 있는 상급 종합병원 17개가 참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3개 병원에 병원당 각 2개씩 총 6개의 병상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주간 운영한 뒤 유행 상황을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시설 등 4차 접종률이 낮은 시설엔 방문 접종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먹는 치료제 투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 투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라게브리오 5만 명분도 추가 도입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7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 확진자 수는 수요일 집계 기준으로 지난 4월 6일 이후 넉 달 만에 최다 기록이고 이틀째 17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이내에서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감소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명 초중반대가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80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 증상이 약해도 먹는 치료제 처방을 권고했습니다. 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80세 이상은 코로나19 치명률이 가장 높은 만큼 경미한 증상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모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적극적 처방을 권고했습니다. 70세 이상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하는 중간 수준의 적극적 권고를 했습니다. 60세 이상은 증상이 있으면 처방하고 50대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상 악화가 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을 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92개국에서 3만 5천 건을 넘어섰다고 현지 시간 17일 밝혔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총장은
지난주에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 7,500건이 새로 보고됐고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20%씩 증가했다며 빠른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 지역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인명 재산은 물론 농작물 피해 역시 큽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논밭이 물에 잠기고 토사에 뒤덮이면서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친 곳이 많은데요.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뻘밭으로 변한 논,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할 벼는 하나같이 모로 누웠습니다. 나흘간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인근 논과 밭으로 넘쳤습니다. 폭우에 흘러내린 토사가 논으로 쏟아지면서 벼는 이렇게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봄부터 벼를 가꾼 농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벼베기를 앞두고 한 해 농사를 망친 현장에 농부는 속이 상합니다. 한 열흘 있다가 벼를 올벼 이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옆 땅콩밭도 처참합니다. 밭 전체가 진흙에 파묻혀 어디가 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상황. 몇 불이라도 건져보려 아침부터 안간힘을 쓰는 농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큰 낭패지. 이건 누가 이럴 줄 알았어. 밤에 그만 일찍이 물에 아주 참 물벼락을 만. 큰일이야 이게. 삽으로 물기를 내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차는 빗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방울토마토. 겉보기엔 멀쩡해도 자세히 보면 모두 병들었습니다. 이 침수 피해를 입은 토마토 밭입니다. 현재 물은 모두 빠졌지만 이렇게 잎이 타들어가며 서서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수확은 시작도 못하고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할 판. 지금이라도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병든 토마토 뽑아내는 데 드는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물에 잠겨서 뿌리가 호흡을 못해갖고 위에 있는 애 다 죽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비로 강원과 경기 지역에서만 축구장 770개, 550헥타르 면적에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목 추석을 한 달 앞둔 수확철 발생한 농작물 피해. 농민 한숨이 깊어지는 만큼 농작물 가격 오름세 역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언젠가는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공개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훨씬 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급하게 금리를 인상할 경우의 위험성도 경고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 올라서 6%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아파트값 하락에 이자 부담마저 가중되면서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7월에 0.52%포인트 상승해 2.90%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행들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오른 코픽스 금리를 즉각 반영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이 6% 가까이 모두 올랐고 특히 우리은행은 최고 6.11%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연 3% 금리로 5억 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월 이자가 210만 원이었지만 이젠 26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남은 3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베이비 스텝 3번을 해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약 3%까지 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코픽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른바 연끌로 집을 산 청년들에겐 하락하는 집값과 오르는 이자가 큰 부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 시대에 대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집을 사거나 그러실 때 한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 이런 상황이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가정이 변화할 수 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예정인데 0.25%포인트와 0.50%포인트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구현상 교수가 논문 심사위원들의 부실 검증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심사에 참여한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논문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표절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 교수들은 재검증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짜집겠다고 주장한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 구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재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의 판단은 틀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국민대가 일부 표절은 용인될 수 있다. 관행적으로 통상 용인이 된다. 학생들 앞에 가가지고 야 표절해도 괜찮아.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김건희 여사에게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학위 취소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모른 척 한다는 것은 국민의 원망이 분노가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다. 학위에 대한 취소 요구 이런 것들이 담겼을 때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진정한 사과가 된다. 구 교수는 또 문제가 있는 논문을 그대로 통과시킨 당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심사를 담당한 지도교수 그리고 5분의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7년 논문을 직접 심사한 교수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 심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논문 검증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표절 검증은 심사위원의 몫이 아니다라며 지도교수나 김건희 여사 본인이 확인했어야 할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심사를 꼼꼼히 했고 표절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지도교수나 본인이 하고 뭐 검증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발표하는 거 와서 현장에서 보고 질의응답하고도 했어요. 날인 위조 논란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제가 제 날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주제 부분은 제가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취재진은 지도교수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는 논문 자체 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묻는 전체 교수 대상 총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교수회는 투표가 끝나는 내일 오후 6시 이후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삼성전자 세탁기가 작동 중에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YTN이 최초 보도한 사례를 포함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두 4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내부 분석 중이라며 리콜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용도실 안에 깨진 검은 유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세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삼성전자 세탁기가 폭발한 겁니다. 구매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사실상 새 제품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119 구급대원을 불러 일단 전원부터 차단했습니다. 그냥 폭발했다고 하긴 그렇고요. 조금 뭐가 좀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하면서 바로 폭발을 하면서 분사가 됐고요.
며칠 전 세탁기가 폭발했던 다용도실입니다. 급하게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기는 했지만 보시면 이렇게 아직도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 앞으로 도망갈 정도로 소음이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폭발하듯이 그냥 뻥 하고 엄청난 큰 소음이 들렸죠. 지난달 삼성전자 세탁기가 폭발했다는 YTN 첫 보도 이후 인천에서만 2곳, 그리고 서울과 세종, 대구에서도 연이어 세탁기가 터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YTN에 들어온 것만 모두 5건입니다. 폭발 사고가 이어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보상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한 2건, 3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10% 현금 보상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이상 요구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보상보다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로 쓰고는 있는데 항상 불안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보상을 요구했던 건 아니라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도 원인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10%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세탁기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탁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계 자체가 그 세탁기에서 가해질 수 있는 압력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소비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리 소재 자체가 약간 뭐 불량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드럼 세탁기 일부 제품에서 강화 유리 이탈 현상을 확인했다면서 무상으로 문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세탁기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세탁기 폭발 주장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탁기를 두고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어제 해경 본청과 서버 소재지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제 압수수색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의 주거지나 신체가 대상이었다며 어제는 해경 사무실에 남아있는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당시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했던 윤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금호그룹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의 이익을 외면한 채 사익을 추구했고 다른 피고인들과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다고 지적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수사 기밀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또 다른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임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원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1명과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A씨를 자료 유출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보강 증거 확보 차원에서 수사관 출신의 또 다른 쌍방울 임원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현재 시간 17일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긴급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러시아가 원전의 안전과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핵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여전히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경북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6도, 대전은 20.6도, 대구는 22.9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낮은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되돌아보겠다면서도 국면 전환용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대북 부상 발표와 한미 연합 연습을 맞아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더라도 한미 연합훈련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회의와 함께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에 들어서는 국민의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주말과 휴일에도 신속히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비구름대가 물러나면서 오늘 전국에 구름만 다소 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인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뜻을 잘 받들겠다면서 앞으로 자신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용산 브리핑룸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하고 1년여를 돌아봤다면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걸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여러 지적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그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내용 없이 빈술에만 요란한 기자회견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호평을 연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정책적 성과와 국정 전반을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이나 언론이 궁금해하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한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줬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쓴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려 자신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점을 꼬집었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나쁘끄러운 자화자찬이었을 뿐 내용은 없었다며 빈술에만 요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쇄신을 거부하고 국민과 결국 맞서겠다는, 그래서 독선과 오만의 국정 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경찰국 신설, 검찰 편중 인사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도 충분한 질문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취임 100일에 맞춰 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무수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 등의 사적인 관계가 작동해서 채용된 게 아니냐 하는 사적 채용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정의당도 근본적 상황 인식이 빠진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기조 전환과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자 한미연합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훈련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어제 새벽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쪽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그제부터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했고,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이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촉구하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얽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의미가 선 비핵화 후 지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도와주겠다는 뜻이라며 종전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 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함께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위협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의 필수적인 전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확장 억제를 실효화하고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NPT 체제는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역대 최악의 관계를 빠르게 복원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화할 때 과거사 문제를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일 관계 해법에 긍정적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미국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위훈련이고 북한도 군사훈련은 할 것이라며 신뢰 구축이 돼 있더라도 군대를 유지하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는데요. 신문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성상납 의혹을 해명하라고 구호를 외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성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법정에서 이 전 대표는 당이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며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당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했다며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위원회 의결 과정에선 굳이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해서 의사 정족수를 확인하지 못했고 반대 토론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상임 전국위는 정파와 자유롭지 않은데 비상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사표 의사만 밝혔을 뿐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RS 표결의 경우도 여태 당대표 선출과 당명 개정을 같은 방식으로 해왔고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고려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인 유권 해석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투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신문을 마친 법원은 결론을 유보한 채 신중히 판단해서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따로 추가 신문 기일을 잡진 않은 만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가처분 기각이나 인용 결정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나 국민의힘 가운데 한쪽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80조 3항을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이재명, 박용진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당원 80조 개정 문제와 무소속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대위의 이 결정이 박용진의 원칙의 승리,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국민들의 상식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여러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는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비대위의 이 결정사항을 철회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박찬대 후보와 의견이 같으십니까? 굳이 묻는다면 좀 과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진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승리라고 하실 건 없어요. 이게 뭐 싸운 건 아니니까요. 나는 복당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관들에게 민주당이 공모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그렇구나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논리다. 저는 우리 당 자체의 그 목표 또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요청을 좀 관철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1년 얘기하시는데 당헌 당규에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복당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7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 확진자 수는 수요일 집계 기준으로 지난 4월 6일 이후 넉 달 만에 최다 기록이고 이틀째 17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이내에서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명 초중반대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와 전문가 자문단은 사망과 위중증 규모를 잘 억제하고 있어서 확진자 수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 나라별 환자 규모를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의 100만 명당 확진자는 16,000명으로 216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11,000명인 일본과 2,300명인 미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자 발생 규모가 커진 것은 맞는다면서도 중증화와 사망은 잘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에 권고하는 자문위원단의 설명도 같습니다. 100만 명당 사망자를 보면 일본과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만큼 확진자 숫자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 수의 확진자라면 가장 낮은 사망률과 위중증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민간 자문위원회의 권고이고 이번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확진자 규모를 줄이려면 사실상 강력한 거리두기밖에 답이 없는데 일상 유지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독일처럼 감당 가능한 환자 수준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0mm 비가 하루에 내리는 거하고 40mm씩 열흘 내리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자 발생이 많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에서 꾸준히 생긴다면 문제가 없을 거다랍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확진자 숫자가 나온다면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조금 더 많은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일상은 유지하는 지금 수준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하루 만에 다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2년 전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월북몰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에는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 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집을 비롯해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해경 본청과 내부 서버가 있는 곳으로 검찰은 본청 보안과와 대변인실 등에서 당시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인의 집과 사무실이 대상이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지 일주일 만에 이 씨가 잦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돌연 수사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으면서도 근거는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해경이 잦은 월북 근거로 내세웠던 건 북한군 감청 첩보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이 씨의 도박빚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내부 보고서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결론 내린 과정과 이후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비교할 방침입니다. 또 상위 기관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근거 없이 이 씨의 월북이 단정지어졌는지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핵심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언젠가는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공개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훨씬 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고 급하게 금리를 인상할 경우의 위험성도 경고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연준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해 4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으며 지난 2차례 회의에서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무역 적자가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지난달 무역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늘어난 약 8조 8천억 엔, 원화로는 약 85조 5천억 원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입은 47% 급증한 약 10조 2천억 엔, 99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른 무역 적자는 약 14조 원을 기록하면서 7월 기준 무역 통계로는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올 상반기에도 약 7조 9천억 엔, 약 77조 원을 기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영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현지 시간 17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6월의 상승률 9.4%보다도 더 높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 예상치 9.8%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13%가 넘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8월 18일은 벼농사를 지으려면 88번의 손이 간다고 해서 쌀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에서는 재고가 넘쳐나면서 햅쌀 보관 공간이 부족할 거로 보여 비상인데요. 결국 농협이 특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농협 창고에 지난해 나온 벼 포대가 가득합니다. 부근에 있는 저원 저장고도 벼가 차지했습니다. 쌀 가격이 지난해 농협이 사들일 때보다 20kg 기준으로 많게는 10,000원 넘게 떨어지면서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런 일모작이나 조생종 배우 경우 가을 거지가 시작되는데 햅쌀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농협 중앙회는 보양벼 8만 톤을 옮기기를 바라는 지역 농협에 무이자로 3천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에 235억 원, 가공용 판매와 소비 촉진 등에는 175억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광주 비천드레스 화이팅! 농협과 자치단체도 남아도는 쌀 소비 촉진에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많은 향후분들께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광주 쌀이 판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루를 대표하는 쌀 300여 포대가 광주 자원봉사센터에 기부됐습니다. 쌀 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금년도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와 농협이 함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농협 재고 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톤 많은 41만 톤. 농협의 쌀 산업 안정 특별 지원과 대대적인 소비 촉진 운동이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강원도가 빚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또 테마파크를 유치하느라 부채가 1조 원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또 각종 행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허리띠를 졸라 맵니다. 4년 전 평창 올림픽을 치를 때 빌린 돈이 수천억 원인데 갚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까지 합쳐 늘어난 부채는 어느덧 8천억 원. 춘천 레고랜드 빚 보증도 문제입니다. 내년 11월 도착할 청구서가 2천억 원이 넘는데 합쳐서 1조 원입니다. 빚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불꽃놀이 해가지고 또 몇 억씩 막 날려보낸다. 이런 거는 조금 참아도 되지 않을까. 4년간 갚기로 목표한 돈은 6천억 원입니다. 일단 올해 예정한 1,600억 원 추경은 없습니다. 지방채도 4년간 발행하지 않습니다. 행사나 중복 사업을 줄여 매년 120억 원씩 갚을 예정. 전임 최문순 지사 때 공들였던 북한이나 평화 관련 행사가 대표적인 폐지 대상입니다. 도유진 패천 부지 등도 모조리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 강원도청 신축 등 들어갈 돈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집계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기대하는 건 내년 6월 들어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정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개최와 테마파크 유치 등에 들어간 돈 1조 원. 이제는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90대 재미교포가 집안 대대로 지키고 보관해온 유물 300여 점을 세종시에 기증했습니다. 조선시대 겸재 정선이 그린 산수도를 포함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거장들의 작품들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작은 언덕 위에 다양한 나무들, 가오간에는 한 사람이 물가 쪽을 바라보며 앉아있고 그 뒤로 먼 산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재미교포인 91살 김대영 씨가 집안 대대로 물려받아 보관해오던 겸재 정선의 선면 산수도입니다. 18세기 초반 부채 모양 화폭에 그려진 산수화로 노년기 겸재에 원숙하면서도
정제된 분놀림을 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제 60대 이후에 그런 당시의 화풍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대표작 중에 하나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이 소장자가 집안 대대로 이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왕실의 마지막 궁중화가이자 근대 미술의 거장인 심전 안중식의 화조 영모도 열폭 병풍부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사이 제작된 다양한 도자기들까지 김 씨가 미국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소장해온 유물 324점이 세종시에 기증됐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3년 전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기증자 측과 연락이 중단됐다가 세종시의 설득 작업 끝에 무상기증이 결정됐습니다. 2025년에 세종시의 향토 유물박물관이 개관하는 것이 기증을 결정한 배경이 됐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권유 또 시의 위상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도 세종시에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 수도가 가다 보니까 같이 그렇게 공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기증받은 유물들은 지난달부터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겸재의 선면 산수도부터 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도 세종시가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풍부하고 풍성한 미술품 또 유물을 소유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종시는 기증받은 유물을 보존 처리한 뒤 특별 전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기를 든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니 의원과 치르는 대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재를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체니 의원은 30%를 채 얻지 못했습니다. 경쟁 상대인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는 2배 넘는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헤이그먼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인 체니 의원의 대항마로 적극 지원한 인물입니다. I did not do this on my own. Obviously, we're all very grateful to President Trump, who recognizes that Wyoming has only one congressional representative, and we have to make it count. 체니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의 딸로 2016년 이후 내리 3선을 이뤘습니다. 이어 공화당 내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직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의사당 폭동 사건 선동 책임을 두고 민주당이 추진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면서 입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총회 의장직에서 쫓겨난 데 이어 결국 경선마저 패배한 겁니다. 하지만 체니 의원은 트럼프가 공화당과 미국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라며 재선을 막는 정치 행보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must be very clear-eyed about the threat we face and about what is required to defeat it. I have said since January 6th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ensure Donald Trump is never again anywhere near the Oval Office, and I mean it. 체니 의원처럼 반기를 든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영향력에 줄줄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불출마했고 4명은 떨어졌으며 2명만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공화당 내 영향력과 건재가 경선에서 확고히 드러났다며 재선 출마가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남자 골프 아시안 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코리아 대회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투입된 리브 골프가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있지만 선수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주 대회는 아시안 투어지만 리브 골프가 지원하는 시리즈 중 하나로
총 상금 19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리브 골프는 10년간 해마다 아시안 투어 10개 대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총 3억 달러,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태국과 잉글랜드, 싱가포르 대회가 열렸고 이번 제주 시리즈가 4번째 대회입니다. 선수들은 일단 고액 상금의 대회가 늘어나면서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 랭킹 1위 브룩스 캡카의 친동생이자 PGA 투어 경험이 있는 체이스 캡카에게도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Going on all throughout the world, and I just think it's great that a bunch of other tours are being able to benefit from more competition in the game of golf. 출전 기회가 많아진 국내 선수들도 환영 일색입니다. 국내 투어의 위축을 걱정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임성재 선수나 김시우 선수처럼 좀 나갈 수 있는 후배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 시즌부터는 강등제가 도입돼 이 아시안 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상위권 선수들에게는 리브 인비테이셔널 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문제는 리브 골프 재원이 9.11 테러 의심 중심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라는 점. 아시안 투어 측은 리브 골프와의 협력은 심사숙고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Sure, I mean it's something that our board, reviewed very carefully. At the time, we felt it was the best opportunity. We're a members-based organisation. This was the best opportunity for our players to build and grow the tour. They've been terrific partners of ours, and we look forward to building that association moving forward. PGA의 오랜 독점 장벽을 허무는 기회의 제공이냐, 아니면 인권 유린 국가의 평판을 세탁하려는 스포츠 워싱의 일조냐. PGA 투어와 리브 골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머지않아 리브 인비테이셔널 본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도 예년 수준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했고요. 대구는 무려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또 충청과 경북 내륙 쪽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6도, 부산은 21.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과 광주가 31도, 대구는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토요일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 쪽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